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1월 8일 뉴스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해놓은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인 안도현,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시인 안도현의 유무죄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뉴스바는 그가 당시 제기했던 의혹, 도난문화재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합니다. 안도현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정가에 던져준 충격파도 큽니다. 한때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길을 걸었던 정치인들, 특히 내부적으로 종북 논란을 벌였던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이 오늘은 새로운 외교 용어를 선보입니다. 이름하여 실버 부킹 외교. 한복 곱게 차려입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를 풍자하는 것입니다만 박근혜 찬가라 할 만한 기사에서 공갈통이 추출해냈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이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어 늘 미안하고 불안하시죠? 게다가 진짜 이쁜 딸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시간 위치, SOS 긴급 호출, 고민 검색어에 아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문자까지 부모님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지켜주겠다던 다짐, 스마트 보디가드로 표현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보입니다.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를 구글에서 설치하세요.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을 위한 첫 달 무료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보디가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들 간추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NLL 대화록을 대출 형식으로 모두 3차례 열람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대화록 열람 기록 전에 명기된 대출 및 열람 현황 자료를 근거로 대출 신청자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천영우 당시 외교안보 수석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에 보관된 NLL 대화록을 수차례 열람한 사실이 대선 전국에서 대화록이 유출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국가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고의로 폐기했다는 검찰 주장도 근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여권 실세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지난달 중순쯤 검찰로부터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아 이미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왜곡 은폐된 댓글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발표를 압박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당시 서울청 수사 2계장은 국정원 연락관이 전화를 걸어 분석이 끝났는데도 일부러 결과 발표를 늦추는 게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노컷뉴스와 포커스컴퍼니가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유지 결정에 동의하는 의견이 46%, 정당 해산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런던시티 만찬장에 입장하던 도중 자신의 한복을 밟아 넘어지는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대다수 언론 등은 대통령이 재치 있는 농담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타날 때 비가 개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대통령 순방 보도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이석채 KT 회장이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이 회장이 차관급 인사 부부에게 해외여행 경비와 자녀 유학 경비를 지급했을 가능성 등을 적시했습니다. 이석채 KT 회장에 이어 대표적인 MB맨인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MB맨 물갈이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처음으로 수준별 선택형 수능이 치러진 올해 국어와 수학의 경우 난이도가 낮은 A형도 지난해보다 대체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입시 전문 기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뉴스 간추려드렸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오늘 조선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우석대 교수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을 내린 판사는 바로 은택 부장판사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 재판장인데요. 자, 이 양반이 지난번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상당히 큰 논란과 물의를 빚은 바 있었습니다. 안도현 시인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단의 판결, 전원 무죄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감성에 의해서 판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문제 제기할 때 여기에 맞장구 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토해낸 사람이 바로 은택 부장판사입니다. 네. 자, 은택 부장판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죄로 판결 나온 김어준 주진우 재판을 두고 국민 참여 재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로 인해서 국민 참여 재판 불신론이 불거지고 있다. 고심이 된다. 이러면서 선고 연기 이유를 중앙일보 기자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재판부가 판결한 김어준 주진우 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같은 법관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은택 부장판사를 질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부장판사도 배심원의 판결을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지만 배심원 판결에 대해서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언론에다가 표출한 것은 분명히 문제다. 차후에 지정된 배심원들이 과연 의욕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이 재판 중인 사항을 다른 재판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에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기초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또 다른 서울 고등법원의 한 중견 판사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재판부가 선고하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정 안에서나 할 일이다. 외부로 공개될 것임을 알면서 언론에다가 심증을 밝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은택 판사의 이번 발언은 나중에 안도현 시인 재판 선고 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흔들기를 시도하는 중앙일보를 상대로 사건 담당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비난한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안도현 시인 재판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과연 누가 수긍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합니다. 또 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이라면서 격분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 은택 부장판사가 어제 판결을 하더니 오늘은 또 오늘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배심원 판결과 재판부의 견해가 일부 다르다면서 선고를 늦추니까 배심원 무죄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인터넷 댓글이 올라오는 등 재판부를 비난하는 압박으로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조선일보 기자에게 토로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정파성 논란이 있는 참여 재판에 대해서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는 대신 판결로만 말하겠습니다. 또 판사 협박이 정말 있었다면은 이 수사로 대응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조중동 가서 저 협박받았어요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택 판사의 판결은 따라서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왜 판사가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죠? 글쎄요. 아니 법원에는 다 대변인들이 있어요. 공보판사들이 있죠. 네, 공보판사들이 있어요. 예. 공보판사 월급 주느니 판사들이 다 얘기하라고 하죠. 앞으로. 앞으로 저희가 법원 판사한테 중요 판결을 낸 판사들한테 다 섭외 전화를 해서 인터뷰 좀 해주시죠. 일단 은택 판사부터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인터뷰에 응해주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제목에 가족 신변 위협 느꼈다 이 발언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뽑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글을 어디에도 쓰면 안 되죠. 가족을 네. 위해하는 듯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근데 이 신문 그것도 일면 제목으로까지 올라오려면은 좀 더 구체적인 경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과거에 천안함 사안에 대해서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협박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저 어디 가서 일러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인 좌익 교수가 올린 댓글, 어린 10대 소녀에게까지 막말을 하고 한 가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데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보도를 했었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설마 안 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설마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일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면에 좌익 교수 공무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폭언 또 협박 위협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일면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택 판사의 이런 행태 도마 위에 오르겠네요.
과연 배심원들이 정치적 편결을 내린 건지, 감성적 편결을 내린 건지, 아니면 이 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인지 좋은 검증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인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현행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유신 시절의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이걸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죠?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편찬하는 교과서입니다. 정부가 지필진을 선정하고 내용 감수 또 발행을 도맡아서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정해서 발행하고 학교에선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지금 학계 일선 교사들의 반발로 보수 편향의 국사교과서 채택이 좌초되니까 당정이 나서서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한국사 교육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죽이고 정권 홍보에 악용됐던 1974년 유신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체제는 1974년에 시작됐는데요. 박정희 정권은 1974년 2월에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당시 11개 종이었던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1개 종류의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꿨고요. 그 즉시 유신 독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유신 정권을 홍보하고 획일적인 시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김대중 정부는 1997년부터 교육과정 논의를 거쳐서 2003년 다양한 검인정 국사교과서로 바꿨습니다. 예. 단일 교과서는 정권을 미화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검인정도 받지 않는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국정교과서 체제로 복귀한다면은 친일 독재 미화 논란과 아들 국적 포기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미화하고 유신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교과서를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된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정교과서 체계를 검인정 교과서 지금의 체계로 바꾸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74년에 시작된 것을 2003년에 바꿨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2013년에 다시 1974년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40년이나 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네. 40년 전으로 돌린다고 하시니까 제가 40살이란 걸 또 확인하게 되는군요. 저는 1974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예, 저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예. 국자 참 좋아해요. 예. 그러면서도 주요 이 국가재산, 공공재산인 그 공기업은 또 민영화하려는 네. 또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민참여재판 싫어하고요. 이거 싫어하고요. 예. 자,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권영세 주중대사를 최근에 서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함께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서면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불렀단 말이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누굽니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불과 3% 차이,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그런 경쟁자 아닙니까? 이런 분은 직접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검찰청사 앞에서 이렇게 출두하게 만들었고요. 서면 조사로도 충분할 참고인 조사를 출두하게 만들었고요.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인 권영세 대사와 김무성 의원은 이제껏 서면 조사하는 데만 그친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검찰 안에서조차 최소한의 균형도 맞추지 못한 눈치보기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에서는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여권 실세가 개입된 대화록 유출 사건에서는 서면 조사 방식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과연 유출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안에서.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서면 조사하겠다는 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면 조사는 보통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참고인을 조사할 때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의원 참고인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조사했다면 딱 맞을 그런 대상입니다. 자, 반면에 피의자는 소환 조사가 일반적입니다. 민주당 고발장을 보면은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하는 등 사실상 자백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스스로 서면 조사를 선택해서 여권 실세에게 알아서 허리를 굽힌 셈이 된 겁니다. 자, 검찰의 이런 이중잣대와 관련한 이런 지적 한겨레 1면에 나왔고요. 계속해서 3면을 보게 되면은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의 거짓말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한겨레가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딴 날이 아니라 바로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1시간 만에 김무성 의원 쪽이 지난 10월 중순 검찰로부터 서면 조사서를 받아서 답변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차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20여일 전에 이미 서면 조사서를 보내놓고는 서면 조사 사실을 잡아뗀 것입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이니까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조사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이런. 그러니까 서면 지휘서는 보냈지만 답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조사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진짜 이건 지나가는 애가 웃을 그런. 뭐 말장난을 한다 하더라도 서면 조사를 아직 못했다 그러면 다 못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조사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조사 방식 결정 안 하고 어떻게 서면 조사서를 발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진한 2차장 말이에요. 윤석열 전 수사팀장 국정원 사건 수사 지휘하다가 사실상 경질된 쫓겨난 그 윤석열 팀장이 국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진한 2차장을 수사 보고 라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보죠. 이렇게 우리 김용민 PD 페이스에 안 말려들라고 노력을 하는데 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같아요. 이 기사들 때문에. 자, 이번 기사도 한번 보시죠. 한국일본 1면에 이제 이 뉴스를 다뤘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문 대출 형식으로 이렇게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공개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고 이후에 여권에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그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사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밝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09년 후반기에 청와대 요청으로 전문이 대출됐고 그러니까 모든 대화록이 이제 대출이 됐고 신청자는 외교안보수석실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2010년에도 청와대에 전문이 대출됐고 2011년 말에는 천영우 당시 외교안보수석 요청으로 전문이 대출됐는데 2009년 5월에는 국정원의 해당 부서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휘계통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서 국정원 자체적으로 또 대화록을 열람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인데 2009년 당시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 정문원 의원이 이렇게 국정원으로부터 대화록을 받아서 이걸 읽었고요. 이거를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것을 공개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정문원 의원, 김무성 의원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해야 될 당위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신 의원이 주장했다고 이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 근거를 공개한 거죠. 예. 그 전문 대출 열람 기록전. 신청자 그 예. 기록전에 적혀 있는 대출과 열람 신청자들 이름을 지금 공개를 한 건데요. 예. 2009년 후반기 신청자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네. 그다음에 2010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은 예. 2009년 1월부터요. 예. 2011년 1월까지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실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검찰 입에 떡을 넣어준 겁니다. 그렇죠. 아니, 거의 뭐 음식 다 차려놓고 수저만 드시라. 아니, 수저까지 떠서 그 수저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어라. 입만 열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충 어떻게든 덮어보려 하는 이런 행태. 김무성 의원이 아까 기사 소개해 주신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면 조사 논란이니까 예. 소환에 응할 수 있다. 예. 마치 떳떳한 듯 그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국정조사 때 왜 안 나갔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증인 출석 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네.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그때는 한마디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검찰 이런 검찰이니까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번 기사도 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기사입니다. 이게 왜 신면에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한 그런 재판이었는데 벌써 10차 공판이었군요. 공판 때마다 큰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증인으로 나온 인물이 있는데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입니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분석 결과가 하루면 나온다고 하는데 왜 경찰청에서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채근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권 눈치 보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는 거죠. 빨리 국정원 직원과 무관하다라는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해라. 대선 전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게끔 압박을 가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도 합니다. 게다가 또 이 김병찬 전 계장은 저는 이미 승진 발표가 돼 있었고 국정원에 밑보여서 정보 보고가 잘못 들어오면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국정원 직원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또 답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증언을 보면은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경찰 간부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김용판 전 청장만 기소를 했는데 다른 경찰 간부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화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네. 근데 이 수사 계장이 직접 한 말은요. 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한 방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경찰 간부가 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예. 경향신문 12면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신규 채용됐던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 아니, 대선을 앞두고 왜 이렇게 군 사이버 요원들이 잔뜩 뽑혔을까? 의문이 제기됐었죠. 자, 이분들의 행적을 보면은 그런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 군 사이버 요원으로 임용된 직후에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회원에 집단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등 이런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을 올린 웹사이트에 무더기로 가입한 거 아닙니까? 함께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 조작적 활동 의혹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9월 11일에 가입한 8급 박모 씨. 이 사람이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 냄새가 난단께. 이런 제목입니다. 안철수의 고향은 전라도다.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은 순천 출신이고 따라서 영우남 결혼이니 어쩌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세뇌, 이게 또 군사이버 요원쯤 되는 사람이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세뇌 되어진, 일부러 틀리게 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보니까 세뇌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으니까. 뇌를 쇄신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네요. 보니까 쇠. 이 파쇄할 때 쇠기도 한데 보니까. 그럼 뇌를 파쇄해버려요? 예.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세뇌된 정치 성향은 평생을 두고 바꾸기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인 안철수 부친으로부터 이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정치 성향도 저쪽에 쏠려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안철수 의원 고향은 부산 아닌가요? 호남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말을 지어낸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서 방송인 김재동, 탤런트 김여진 씨 등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외부 인사들이 호남 출신이면서 영남이 고향인 것처럼 신분을 세탁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글 말미에는 왜 당당하게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안철수는 더 이상 그런 정신줄 놓은 짓을 하지 말고 이쯤에서 사퇴하는 것이 본인 신상에 좋을 듯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군사이버 요원이 말이죠. 예. 자, 저도 사이버상에서 제가 전라북도 부안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습니다. 저는 호남 부안 출신이라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이. 강원도 춘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러겠어요? 이 호남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고립시키고, 배제시키고,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지역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놈들이,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호남 출신인 건 자랑스러운 거지요. 이 충절과 민주화의 고장인 호남 출신. 뭐가 그렇게 이 친구들은 부끄럽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이렇게 안철수의 고향은 전라도다. 이런 낭설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친구들의 실체가 군사이버사 요원들이었다니, 신임 요원들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쓴 글을 보면은 김정일 같은 애들을 받들어 모시는 통합진보당 같은 애들은 안 뽑도록 합시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고요. 조선일보는 이런 글에는 왜 신경을 안 쓰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조선일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좌익교수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기사 제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해서 예. 좌익교수라는 아이디를 밝히기 싫어서 네. 다른 표현 자체가 너무 뭐랄까요? 근데 민망하니까.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좌익교수는. 그렇죠. 국정원 직원 댓글 이런 식으로도 찾아봤는데 기사가 안 나오네요. 예. 조선일보의 실체네요. 보니까. 예. 조선일보 사이트에 양심은 또 검색이 되는지 한번. 바쁩니다. 예. 동아일보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원전 2035년까지 10기 더 짓는다. 예. 정부가 건설 계획을 확정한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10기 안팎의 원전을 더 세워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얻어온 그런 정보입니다. 우리 뉴스바 앞에 편성된 프로그램이 바로 30분 책 읽기인데 예. 어제 오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나오셨습니다. 김익중 교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전을 앞으로 10기 더 짓는다. 일본은 이미 원전이 모두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일본은 저렇게 큰 교훈을 얻고 늦었지만 저렇게 원전을 중단을 시켰는데 우리는 이렇게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니 이건 그야말로
원전 사고, 티켓을 끊어놓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원전에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그게 이제 민도 들어가서 민관 워킹 그룹이라는 곳에서 제시한 범위가 22에서 29%인데 29%를 채용한 거죠. 꽉 채워서. 자, 이 동아일보 사면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실었는데요. 30대만은 상당히 삐딱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갖고 있을까? 정부와 여당 비판하면서 안철수 신당을 선호하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제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왜 이럴까? 이게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분석은 이렇습니다. 전교조 교사에게 교육받은 첫 세대다. 환란과 금융위기 겪으면서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 정치는 386에게 밀리고 5060에 막혔다.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의 표출을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 비판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제명에 부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를 제대로 경험해서 조금 더 지평이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런 삐딱하고 뭘 잘못 보고 있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30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그리 30대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우리 사회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으면 뇌까지 뽑아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쇠뇌됩니다. 쇠뇌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6개 여자축구구단 감독들이 박은선 선수를 2번 죽이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수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장의 말이었습니다. 여자축구 선수인 박은선 선수에 관한 논란 무엇일까요? 1번 박은선 선수 여성 맞느냐? 2번 서울시청팀 소속 박은선 선수 서울에 사는 것 맞느냐? 3번 박은선 선수 야구선수 신분 아니냐? 4번 박은선 선수 종복 아니냐?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3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그래서 인당 제출이 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전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드리뷰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일본의 동맹국, 대표적으로 미국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같이 보복한다는 개념인데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이 사람은 아베 총리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인데 미국 외에 동남아 국가들이 공격을 받은 경우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공격을 받아도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중국이 그 동남아 국가들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얘기라서 중국을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한반도 분쟁은 빠진 겁니까? 빠지기는 했는데
동맹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들까지 언급한 걸 보면은 한반도 분쟁은 그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이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했었는데 미국은 뭐 그 걱정을 이해한다 정도의 반응만 보였다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은 동등한 군사 파트너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돌려받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데 한국은 거기에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점, 이거를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제한, 이걸 박근혜 정부가 미국한테 했는데 이걸 거둬들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독살설의 증거가 나왔습니까?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스라엘에다가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웅인데요. 2004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독살 의혹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족들이 그 시신의 뼈와 옷 같은 데서 나온 표본을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이 세 나라로 보내서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스위스의 과학자들이 아라파트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살해됐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해에서 폴로늄이라는 물질이 정상 수치보다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36배 정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폴로늄이라는 물질은 인공적으로만 만들 수 있고 또 전 세계에서 1년에 100g밖에 안 나오는 아주 희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라파트의 부인은 정치적인 독살이 증명됐다라고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이스라엘로 지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면서 프랑스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마도 앞으로 공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이 얼마 전에 3년 반 만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엄청나게 큰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네. 자, 유럽중앙은행이요. 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깜짝 발표를 했군요.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반토막으로 낮췄습니다. 역대 최저치로 인하한 건데요.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결정이라서 깜짝 인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달에 유로 사용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0.7%로 최근 4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물가가 떨어져서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떨어뜨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 정도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오르도록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썼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는 필요하다면 동원할 많은 수단이 있다라는 말로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자, 스페인에서 그 투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투는 스페인의 상징적인 스포츠인데요. 예. 최근에는 동물 보호론자들의 저항, 비판 이것 때문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상원이 국민 60만 명의 청원에 따라서 투를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1년에 2,000번 정도 투 경기가 열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 이런 데에서는 그거를 불법으로 정하면서 계속 쇠퇴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전통이냐 아니면 동물 학대냐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북한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정원 요원을 체포했다고요?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니까 이건 남쪽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대변인이 어제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국정원 첩자를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단속했는데 제3국에서 미립북한 남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했다라고 했고요. 또 최근 6년 동안 북한과 인접한 제3국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이건 북한식 표현입니다. 네.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정탐 모략 작동을 벌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경내에서 불순분자들을 규합해서 북쪽 사회와 제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평양까지 침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남측 국민의 미립북을 발표했을 때는 우리 정부의 반응은 일단 알아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국정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첩보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해도 아마 국정원은 마찬가지 태도를 취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일은 물밑에서 조용히 처리해 왔을 텐데 이게 남북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최악의 방식으로 북한도 나오고 남쪽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경제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일본의 청년 기관지 조선신보가 기사에서 자세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선신보는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신문이니까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보면은 추세와 흐름 이런 것들을 읽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저께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 평양 기초식품공장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공장 차원에서는 국가가 정한 이상의 생산을 한 경우에 한해서 상품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게 했고 또 노동자 차원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급여를 올려주면서 생산의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제연구라는 북한의 경제 개간지도 이것하고 똑같은 보도를 했고요. 또 남측의 인터넷 매체 데일리 NK 여기는 북한의 상당히 적대적인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에 변화가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점점 이런 공장을 늘려갈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 요즘 이런 보도가 늘고 있어요? 예,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노선, 소위 병진 노선, 그러니까 핵 개발하고 경제 개발을 같이 한다라는 걸 발표했을 때만 해도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한 경제 개발은 불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 경제 개발 쪽에 오히려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통인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다시 기용을 했고요. 또 경제특구가 원래는 4개밖에 안 됐는데 금강산 개성 이런 거 포함해서 다 해서 4개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14개로 늘리면서 베트남이나 중국식의 특구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이라는 기관을 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을 했는데요. 중국의 어떤 경제적 협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군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앞세우는 선경 정치를 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북한 매체들은 선군 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군 정치를 통해서 과거에 이득을 봤던 기득권층 이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한 북한 국내용 발언이다라는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선거 개입. 이를 두고 남재준 원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적 일탈 사건에 조직의 예산, 즉 국민혈세가 쓰였을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법리를 묻는데 어제 그 JTBC에서 댓글로 기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래서 뭐 자체가 위법이 되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개인 송사를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거죠. 했다가 나중에 다시 갚았다고 보도에 의하면 뭐 그렇게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추후 모금으로 갚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나중에 갚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무부가 스폰서 검사나 성추행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그 소송하는데 예산 지원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럴 일 없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주드는 거죠. 뭐 꼭 제가 될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법무부가 스폰서 검사나 성추행 검사가 개인 소송 진행하는데 법무부 예산으로 주면 이게 확정적으로 주면 안 되죠. 예.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횡령이나 배임 들은 거 아닙니까? 확정적으로 주게 되면 마땅히 배임 또는 횡령이라고 답해야 할 것을 왜 둘러댈까? 같은 시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황교안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게 묻는데 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이죠?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내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파악도 안 하고 나오셨어요, 여기를?
대신 나온다고 그냥 말년 병장처럼 나온 겁니까? 그냥 시간대 오기 나온 거예요?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변호사 비용 문제는 저희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도 안 보셨어요? 아직 보도가 돼 있지만 구체 사실관계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자, 회사에서 기업 임시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대주면 수송비용 대주고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법적으로? 불법이고 횡령이고 배임행위 될 수 있죠? 예를 들은 거야 하나 예를.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거 모르세요? 그거는 일반론적으로 예? 판례로도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뭘 맨날 파악을 하십니까? 국회 나와서 답변 파악적으로 답변하라고 지금 지침받고 나온 겁니까? 열받은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장관을 강력하게 질타하는데 예, 그 장관님 지금 법무부 장관 위에 국정원 원장이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을 법무부의 공식적인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있으면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전제를 갖고 제가 전제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답게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대한민국 기관이 국가기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만들 지출해도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회 나오셔가지고. 꼭 죄가 될지 확정적으로 주면 안 되지. 이게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안 하고 기본적인 것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대고 나중에 모금해서 그거 갖다 메우면 그게 나랍니까? 그게 나랍니까? 부당과 불법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국가 예산을 가지고 개인 비용을 막 다 써도 돼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50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도청과 감청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도 전화 통화 기록을 영장 없이 무단으로 열람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남측에서 미립북한 국가정보원 요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포천과 가평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소 결핵이 발견됐습니다. 소 결핵은 결핵균이 소의 호흡기나 소화기로 들어와 발병하고 결핵에 감염된 소의 침이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아나운서 김희주였습니다.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 안도현,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열흘 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판결한 바로 그 사안이었습니다. 배심원 전원 무죄가 유죄로 둔갑한 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 뉴스반은 시인 안도현이 당시 제기했던 의혹, 도난문화재인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더 궁금해집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시인 안도현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열흘 전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어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심경이 많이 달랐을 텐데요. 잠시 그 당시의 심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국민참여 재판을 할 때 열흘 전에, 네. 그 배심원 7명 전원이 그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제가 죄인이 될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서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재판부는, 일부 무죄, 또 일부 유죄. 결국은 저한테 그 유죄, 선고를 한 거죠. 네. 참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데, 어제는 그 선고가 내려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분노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재판부도 참 안쓰럽다. 참, 그렇게도 또 살아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동정심도 생기고요. 예. 혹시 지난해 그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지낸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해에는, 정권 교체에 했던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캠프에 참여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일단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제 판결을 제가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판결이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 다만 비방이 인정된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데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번 판결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과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겁니까? 금방 말씀하신 내용 뭐 그대로입니다. 네. 배심원들은 이게 과연 그 죄가 되냐 안 되냐를 그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판결을 한 거죠. 그날 국민참여재판이 한 14시간 동안 그 열렸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그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글을 올렸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선대위원장이면은 상대 후보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조국 교수 트윗도 봤습니다만. 선거의 그 어떤 토론과 그런 비방. 그래서 비방이라는 거, 원래 그 법적으로는 비방이라는 게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박근혜 후보를 헐뜯은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헐뜯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진정으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뭐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캠프를 활용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중근 의사 유묵이 사라졌다는 내용, 그것을 한때나마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도록이나 논문 이런 데 뭐 10여 군데 이상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지. 네. 그거 가지고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보도를 보니까 17건의 트윗을 올렸다고 돼 있더군요. 네네. 네. 이번 사안 쟁점을 좀 더 명확히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 법정에 서셔야 했는지부터 여쭤보죠. 검찰이 문제 삼은 트윗들 17개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하고 저하고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검찰의 그 공소 요지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목을 훔쳐가서
소장하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했다는 건데 네. 저는 어떻게 주인이 그 소장자가 자기 물건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그는 뭐 내가 우리 집에 사는데 내가 우리 집을 훔쳐갈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고 제가 그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에 박근혜 소장이라는 게 있다. 이 안중근 의사 유목은 지금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요거의 소장과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하고 네. 76년에 그 당시 홍익대 이사장이던 그 이도영 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기증한 거거든요. 그건 네. 문화재청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후보는 그 당시에 그 청와대 스포츠 레이디 대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본인 홈페이지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박근혜 소장이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연한 의혹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제가 트윗을 봤을 때도 이게 문화재청에 도난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데 한때 박근혜 후보가 소장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 그래서 네. 이 도난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여전히 박근혜 후보 소유인지 예. 아니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한 거죠. 예. 그걸 박근혜 후보가 뭐 훔쳐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검찰이 좀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아마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거나 소설을 잘 쓰고 있는 거죠. 소설 잘 쓰고 있는 거고 그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게 이제 도난 문화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밑에 이제 아주 작은 글씨로 괄호를 치고 소재 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누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이게 도난 문화재지, 소재 불명 문화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검찰 주장은 제가 자꾸 도난 문화재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박근혜 후보가 훔쳐갔다는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의 소설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목은 여전히 도난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안중근 의사 유목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죠? 저는 한 10여 년 됐나요? 어떤 출판사로부터 그 안중근 의사 그 전기를 써달라는 그 청탁을 받고, 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하기 직전에 쓴 글씨가 뭐 100점이 넘는 글씨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대부분 일본인 간수들한테 써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그 중에 일부분 한 몇십 점이 국내로 이제 그 돌아오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전부 안중근 의사가 그 당시에 썼던 유목은 국가 보물로 일괄적으로 70년대 중반쯤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점이 이제 박정희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게 지금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 유목에 적혀 있는 글귀가 치악의 악식자 부족 여의 이거죠. 네. 예. 어떤 뜻입니까? 그 뭐 굳은 옥과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하고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뭐 청렴한 어떤 안중근 의사의 그 삶의 태도가 묻어 있는 구절이죠. 예. 그래서 그 보물을 일괄 지정해서 뒤에 다시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몇 500 몇 다시 몇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유목은 569-4로 돼 있더군요. 예. 근데 재판부가 이 박근혜 후보가 그 현재 안중근 의사 유목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뭐 과거 소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까? 그 재판부도 하지 않았고요. 네. 좀 뭐 어제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의원을 NLL과 관련해서 그 검찰이 소환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화록을 유출한 김무성 의원이랄지 권영세 대사는 아예 서면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예.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안중근 의사 유묵의 소재를 찾으려면은 검찰이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수사하거나 뭐 수사라는 말이 좀 무리면 서면 조사라도 해서 네. 그것을 검찰이 입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예 그걸 할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자, 조금 전에 1976년에 홍익대 이사장이던 이도영 당시 이사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소장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억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내에서 그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게 안중근 의사 숙모회라는 곳입니다. 네. 그 숙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고요. 뭐 이 단체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고 실제로 중요한 일도 많이 했고요. 예. 그런 단체들에서 발간한 도록에 요 유묵의 사진과 함께 그 밑에 소장자 박근혜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전부 합치면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열 몇 가지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 글을 올린 거죠. 네. 그 책도 있고, 보니까 신문 기사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세계일보, 또 뭐 국방일보 이런 기사도 있었고, 뭐 MBC의 시사 매거진 2580에서도 취재를 했었고요. 네. 그 세계일보 기사가 나왔던 시점이 1993년으로 보도에 나와 있던데요. 예. 그 당시면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요. 네네. 그랬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2580에 보면 2580 2011년도에 방영된 회죠. 예. 거기에 보면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이던 김호일 교수의 증언이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증언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때, 그러니까 전두환이 청와대를 장악했을 때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 김호일 선생이 이번 재판에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증인으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기억이 없다 그러시면은 그 보도를 보여드리죠. 그 인터뷰를 직접 하셨죠. 물론 그 프로그램을 다 봤고요. 네. 그런데도 내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그래요. 네. 그 2580 보도될 당시에 박근혜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나요? 예. 입장이 있었던가요? 예. 그 입장은 보좌관을 통해서 나는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본 적도 없다라는 게 이제 전부고요. 그게 이제 요 유묵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해명의 전부입니다. 본인이 어떤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말이죠.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실은 이거 변호인 측에서도 하나 찾았고 검찰 측에서 하나 찾은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박근혜 소장이라는 기록 말고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연도는 지금 기억이 금방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문화재 관리 실태 조사서라는 것을 문화재청 직원이 그 당시는 문화재 국이었을 겁니다. 네. 직원이 작성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안중근 기념관의 관장이 이문옥이라는 분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고요. 네. 그분의 말을 들었다면서 이문옥이 박근혜 측과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국가에 돌려줄 의향이 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된 건지는 모르는데 메모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메모가 있었는데 그 유묵의 소장자가 박근혜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정수장학회 이사 손미자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더
뭐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실태 조사서, 그건 예. 1983년에 작성된 것이군요. 굉장히, 맞아요. 그렇게 굉장히 빨리 됐을 겁니다. 지금의 문화재청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예, 문화재국에 공무원 두 사람이. 예, 맞습니다. 조사를 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황희주 씨가 메모를 해놓은 내용이군요. 예. 네. 황희주 씨도 이번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연세 많이 드셨더라고요. 네. 그 필체를 보더니 내 필체가 맞는데. 네. 내가 그때 저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기억이 문제군요. 예. 네. 그리고 안의사 기념관장을 지내셨다는 고 이문욱 씨는 안의사 기념관장직을 가장 오래 하셨던 분 아닌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의 어떤 제막식이 열렸을 때, 네. 그걸 이번에 또 찾아낸 겁니다만, 그 당시 그게 이제 아마 80년대 초중반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1980년 3월 26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씨였겠죠. 네. 박근혜 하여튼 현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그 입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문화재청이 보관하고 있는 수기 메모. 예, 그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청취자들 위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더라도. 보물 569호 안중근 의사 유묵, 치악의 악식자 부족 여의, 지정일자 1972년 8월 16일, 그러니까 보물로 지정한 날짜가 72년 8월 16일이고요. 지정 당시 소유자가 이도영 이사장, 그 다음에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한 시점도 적혀 있군요. 1976년 3월 17일. 그리고 이 당시 현재 소장자는 박근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씨의 연락처가 전화번호 적혀 있고 대리인격으로 적은 것 같은데 정수장학회 손미자 이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것을 기록한 필체는 하나인데 그 옆부분에요. 다른 필체에 부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부기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죠. 세계일보 기사화 93년 2월. 그리고 그 밑에 그거는 아마 그걸 기록한 그 기록을 우리 그 변호인들이 받은 다음에 그거 이제 참고로 아마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기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원래 기록은 금방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실태조사 확인됨 이렇게 써놨던데 이것도 변호인이 쓴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판부가 당시 안도현 시인의 지위와 대선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를 비방한 것은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공동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어떻게 보면 책무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작년 연말 당시 저의 지위와 선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제가 올린 글이 공익적 목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데요. 네. 근데 국가의 보물인 안중근 의사 유묵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찾는 일이 그건 저는 얼마든지 충분한 공익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그 재판부의 이번 그 판결문에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한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중근 유묵의 소장자가 박근혜였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이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떤 한 재판관이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만약에 야당 유력 인사가 이런 유물을 도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과연 법정에 서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번 판결을 한 판사 은택이라는 부장판사신데 네.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낙검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았다. 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그 국민참여재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의도가 판단에 개입됐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예. 뭐 판결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 우선 그 안중근 유묵과 관련된 이 사건의 재판장이 네. 선고를 하기 전에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속내를 비쳤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인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정확하지 못한 처신 같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오히려 그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의 판결을 좀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선고를 연기한 게 네. 이게 국민 참여 재판을 어떤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그런 좀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것을 쭉 봤을 때 이 은택 부장판사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분이구나. 또 권력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재판장이 왜 그 낙검수 재판 운운합니까? 왜 남의 재판까지 거론하면서 네. 이 무슨 국민참여재판을 혼자 다 책임져야 될 사람도 아닌데 이런 그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건지 저는 정말 참 답답합니다. 예,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저도 답답합니다. 예. 자, 국민참여재판 경험을 하시면서 그 배심원들로부터 질문도 받으셨을 거고요. 예, 이 편결에 이른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예. 그 혹시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안 후보에게 감정적으로 호의적이던가요? 문재인 후보에게 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질문이 없었고 정말 궁금하죠, 속마음이. 네. 저도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내 14시간 동안 내내 이렇게 좀 굳어있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편결이 끝난 뒤에, 그게 밤 한 11시 넘어서였는데, 그때 이제 그 재판장에 들어가니까 그 배심원 분들끼리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유리한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 짐작은 했는데, 네. 그 화기애애 하던 분위기가, 검사가 입장을 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다시 굳은 표정으로. 그래서 짐작은 했습니다. 예. 네. 자, 시인님께서는 지난 7월이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예. 입장 그대로신가요? 그것은 지켜야죠. 저한테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네. 또 독자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자칫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 것도 네. 저항의 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앞으로 이 글을 쓰시지 않는 것 이외에 우리 현실의 문제, 정치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예. 저는 다만 시를 잠시 쓰지 않을 뿐이지 네. 다른 글은 물론 쓸 거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트위터도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일에 하여튼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시인님의 트위터를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누구에겐가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길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을 때는 네. 그것을 읽는 독자들한테 뜨거운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채찍질 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너에게 묻는다의 그 너는 저 자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우선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을에 책 좀 읽으라고 좀 권해주고 싶어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하면, 그동안 독재 정권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살펴보고, 네. 좀 공부하고, 성찰했으면 좋겠다. 가을에, 바라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 조언을 해드렸군요. 네. 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인 안도현이었습니다. 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주로 정치인의 발언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정치 기사의 한 대목을 가지고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행한 이데일리 기자의 런던발 기사가 거의 50대 수준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퍼붓던 런던의 하늘은 환영식이 시작될 즈음부터 개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을 태운 왕실마차가 버킹엄궁에 들어설 때는 햇빛이 쨍쨍 비쳤다. 비를 퍼붓던 런던의 하늘은 환영식이 시작될 즈음부터 개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을 태운 왕실마차가 버킹엄궁에 들어설 때는 햇빛이 쨍쨍 비쳤다. 50대 기사에 등장하는 전두환 각하는 날씨 조화까지 일으켰던 분이셨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기사를 쓴 피모 기자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는 일본의 아소 부총리의 말을 인용해 5년 전엔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더 볼 것 없이 공갈통에 원문을 넣고 음절들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공갈통은 박근혜 찬가 대신에 박근혜 외교를 규정하는 새로운 말,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늘 햇빛 쨍쨍 비쳤던 런던의 왕엄마 궁터에 박 대통령을 태운 차가 들어설 즈음 이 환영식이 개시될 때 비 퍼붓는다 했다. 실버 부킹은 자학자학 하시기를. 네, 실버 부킹. 한복 곱게 차려입고 만찬장 다니며 나이든 유럽 귀족들 만나고 계신 장면과 실버 부킹. 어떻습니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좀 과한가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인가 봅니다. 영국 런던에서의 마지막 만찬 일정 중에 고운 한복을 스스로 밟는 바람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죠. 이걸 또 위기를 넘겼다고 추켜 세우는 언론. 과해도 한참 과합니다. 실버 부킹이라는 새로운 외교 용어를 탄생시킨 오늘의 공갈통.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퍼붓던 런던의 하늘은 환영식이 시작될 즈음부터 개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을 태운 왕실마차가 버킹엄궁에 들어설 때는 햇빛이 쨍쨍 비쳤다. 늘 햇빛 쨍쨍 비쳤던 런던의 왕엄마 궁터에 박 대통령을 태운 차가 들어설 즈음 이 환영식이 개시될 때 비 퍼붓는다 했다. 실버 부킹은 자학자학 하시기를.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쇠는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없다고 하죠.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담금질인지 도끼질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럼에도 야권은 여전히 통합진보당과는 거리를 둔다는 사실이 보일 뿐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충격파에 노출된 통합진보당 그리고 야권, 과연 시련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통합진보당과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규정하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위헌정당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 주장인데, 예. 그러한 정부의 발상과 태도가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법무부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를 했던데요. 그 판단 근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국무회의에 올린 법무부가 작성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서와 관련된 내용들 쭉 봤습니다. 예. 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이야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은 심판을 청구해 볼만하다라는 어떤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령이 북한식 사회 사실 이제 위헌정당이 되려면은 강령과 활동 내용에 명백한 네. 이제 그 위헌정당으로 판정할 근거가 존재해야 되는데 예. 강령과 관련해서는 그게 사실은 분당 전에 과거 통합진보당 이 초기에 만들어졌던 네. 강령인데 그 내용 어디에도 북한 사회주의를 추종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북한 사회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판단이 진심이라면 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 강령을 그냥 못 본 채 했느냐라는 거죠. 예. 예, 그걸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활동에 있어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통합진보당과는 관계없는 그 이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일탈한 어떤 개인들이, 네.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사법부에서 처벌을 받은 건데, 그 처벌받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것이 당의 공식적인 지시에 의한 당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걸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도 그렇게 기소한 바가 없고, 대한민국의 법원도 간첩죄는 인정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무슨 당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당이 그런 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좀 권력의 남용 아닌가. 네. 이 위헌 심판 청구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함량 미달인 어떤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제 그 황교안 장관이 법사위 결산 심사에서 예방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예, 상당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아니,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술 마시기 전부터 이렇게 운전대를 못 잡게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서 죄형 법정주의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죄가 있으면 그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죄가 성립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단속한다는 것은, 일제시대에 치안유지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 식민지 집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예비 검속하던. 예.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과거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당, 예컨대 공화당이라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공화당 민정당인데. 네. 그런 정당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이해가 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예방적 조치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증명. 예를 들면은 현행범이다. 예. 지금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정도다라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위헌정당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예방적 조치라는 얘기는 아직 그런 건 없다. 다만 미리 예방하자는 뜻이다. 네. 그럴지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근거 없이 지금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걸 실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이른바 현재 진행 중인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위헌 심판 청구 그 법무부가 작성한 그 서에 보면은 예. 사실 이게 이제까지 이제 사례가 이제 없는 일이긴 하나 그간의 학설로서는 정당을 갖다가 해산을 청구할 정도가 되려면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걸려지게 마련인데 선거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과거의 히틀러의 나치당처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념이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거나 아니면은 선거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거나 할 때 이런 이제 정당 해산 명령을 갖다 낼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그나마 그런 이 선거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 해산하는 법적 장치를 가진 나라가 유엔 가입국 그 200여 개 가까운 가입국 중에서 너댓 개, 5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독일이랑 터키랑 러시아랑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른 나라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한 나라들은 전부 다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당 해산을 못하고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네. 유권자인 국민이 이제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도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나 발동이 되는 것이고 그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그대로 뒀다가는 그 사회가 위험해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난번 이석기 의원 사태조차도 RO가 130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그 130명 중에서도 4명만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RO조차도 반국가 단체로도 이직단체로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10만 명 중에서 4명이 지금 국가보안법 등 내란 그 죄로 기소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재판은 진행도 안 된 상태인데 그 10만 명이 이 당원으로 있는 당을 갖다가 통째로 이렇게 위헌정당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2달 전부터 계속 정부에 이런 요구를 해왔잖아요. 네네. 왜 하필 이 시점에 그 결행을 했을까요? 저도 뭐 상당히 의문스럽죠. 왜냐면은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장관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갑자기 긴급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된 것 자체가 뭐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부정 개입 사건이 이제 트위터까지 해가지고 이제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네. 또 공소 변경도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 특검 제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공안 이 사건을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친북이냐 반북이냐 뭐 이런 물음 앞에서 어떤 답을 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공안몰이를 통해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에 나가 있다라는 마치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 부재한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고 싶은 정치적 필요도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된 재판에 과연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재판부에 대한 압박 효과 이런 것까지도 계산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 통합진보당 분당 이전에요. 그 만들어진 강령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정의당의 강령 정치 노선과 통합진보당의 노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 강령이나 정책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죠. 네. 다만 이제까지 정치 활동 과정에서 이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북한도 성역이 아니고 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비판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졌던 반면에 그런 입장이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나 네. 오히려 이제 북한을 좀 감싸는 듯한 이미지를 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당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시각에서는 그간에 현재의 통합진보당에 있던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당 전체 이익보다는 그룹의 이익 이런 걸 더 챙겨오지 않았나는 저희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른바 그 내부 정치 세력 간의 뭐 당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힘의 집중 이런 문제들은 다른 정당에도 다 있는 문제 아니에요? 네, 물론 뭐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위원 정당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그건 뭐 논란의 대상인 것이고요. 뭐 지금 네네. 논란이 한 당사자셨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각자 지금 하는 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노 전 대표께서 그 통합진보당 탈당한 것이 통합진보당의 위원 소지 때문이다. 뭐 이상동 교수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당시에는 다 보도가 이미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만은, 당내 그 부정 경선 문제. 네. 때문에 이제, 부정 경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네. 비례대표 후보들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어떤 입장이었고. 예. 이제, 직접 선거 부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또 상대방 쪽 입장이었고, 그 입장이 갈렸고, 네. 저희들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사실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퇴한 당선자도 있었고요. 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일단은 그 결별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위헌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 과도한 그 적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한때 한 길을 걸었던 입장에서 좀 심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뭐 대단히 착잡하죠.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사실 2000년 1월달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이 진보당 해산 이후 최초로 40여 년 만에 진보정당으로서 이렇게 창당의 그 닻을 올리게 된 것은 사실은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민주화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진보정당 중에 한 정당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정당 해산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자체가 1987년 힘들게 많은 네.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화가 역행하는 어떤 뚜렷한 징표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제가 그게 몸 담았든 아니든 그와 무관하게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방지초의 위기에 서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의 입장들을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입장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다만 그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판단도 들고요. 정의당은 당 공식 입장이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인식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요. 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네. 이 박근혜 정부의 폭거이다. 또 이런 공안 탄압으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위협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러 차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했던 이른바 양비론이라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물론 이제 유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양비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성폭력 당한 사람에게 치마 길이가 짧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이제 그 성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이런 행위가 정당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양비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잘못된 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상세하게 이제 해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진보당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통합민주당 집회 등에 참석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개인적으로나 당 차원에서? 저는 지금 정치 활동이 중단된 사람으로서 네. 이게 소극적으로 발언하는 것 이상을 지금 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저는 이번 사건도 지난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번 사건도 제가 법무부에서 이번에 위헌 심판 청구서 작성한 걸 보니까 네. 굉장히 부족하고 허점들이 많아요. 네. 경강부여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걸 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들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냥 이제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을 설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오히려 밖에서 지적이 되지 당사자들은 별로 지적도 좀 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글쎄 뭐 여러 가지 행동도 해야 되고 당사자고 하니까 물론 뭐 법적인 대응도 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야권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그런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잠시 네네.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원님? 노동 대표님? 예. 혹시요, 이런, 정부의 무리한 그런 압박이, 야권을 다시 단결시키는, 연대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이것이. 저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얽혀 있거든요. 네. 얽혀 있는 것이고, 지난번 예를 들면은, 이석기 의원 사건만 하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것은 좀 가려서 이렇게 시인도 하고 좀 이렇게 해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잘못된 거 없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명백히 제가 볼 때도 국정원이 어떤 국정원 위기 사태를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건을 이제 폭로한 그 배경이 충분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나서서 옹호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네. 예.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건 농담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옆에서 편 들어주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보면은, 그건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분쟁들이 아직 종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만은 좀 이런 정당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활동의 공조까지 이어지려면은 좀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여러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죠. 네네.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선거 전략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지금 당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공안몰이로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단호한 네. 이제 좀 반대 입장과 그다음에 이 정부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는 어떤 민생 문제를 좀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정책들을 가지고서
이 정의당과 이 진보정당들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야권의 공조, 지금 뭐 이렇게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야권들이 다 제각각 이제 자기 살 길만 찾는 방식으로 가서는 전부 다 아마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 공조의 좀 이렇게 밀도를 높이는 그런 진지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모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세를 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 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예상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지금, 그러니까 창당 스케줄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당을 만들 것인지도 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간에 뭐, 이 새정치라고 해서 몇 가지 나온 게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정당을 이렇게 좀 특징화시키는 그런 이제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는 아직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태어나지도 않은, 남잔지 여잔지도 구분이 안 되고 몇 킬로인지도 잘 알기 힘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모습이 드러나야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끝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말씀 여쭙고요. 예. 예, 지금 제가 볼 때 뭐 창조 경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 창조적 공안 통치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집권해서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한 일이라는 게 뭐 정상회담 대화록 폭로하고 검찰총장 강제 퇴진시키고 정당 해산 추진하는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는지.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전국 운영 기조를 이제까지 지난 10개월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참 전국의 향방에 대해서 걱정이 이제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선거 개입. 이를 두고 남재준 원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적 일탈 사건에 조직의 예산, 즉 국민혈세가 쓰였을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법리를 묻는데 어제 그 JTBC에서 댓글로 기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래서 뭐 자체가 유불되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개인 송사를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거죠. 했다가 나중에 다시 갚았다고 보도에 의하면 뭐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추후 모금으로 갚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나중에 갚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무부가 스폰서 검사나 성추행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그 소송하는데 예산 지원하면 이게 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럴 일 없죠. 만약 그런다고 하면 주 드는 거죠. 뭐 꼭 제가 될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법무부가 스폰서 검사나 성추행 검사가 개인 소송 진행하는데 법무부 예산으로 주면 이게 확정적으로 주면 안 되죠. 예. 이게 무슨 주가 됩니까? 횡령이나 배임 드는 거 아닙니까? 확정적으로 주게 되면 마땅히 배임 또는 횡령이라고 답해야 할 것을 왜 둘러댈까? 같은 시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황교안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국민수 법무부 차관에게 묻는데 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이죠?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내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파악도 안 하고 나오셨어요, 여기를? 대신 나온다고 그냥 말년병장처럼 나온 겁니까? 그냥 시간대 오기 나온 거예요?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변호사 비용 문제는 저희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도 안 보셨어요? 아직 보도가 돼 있지만 구체 사실상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자, 회사에서 기업 임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대주면, 수송비용 대주고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법적으로? 불법이고, 횡령이고, 배임행위 될 수 있죠? 예를 드는 거야, 하나 예를.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거 모르세요? 그거는 일반론적으로, 예? 판례로도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뭘 맨날 파악을 하십니까? 국회 나와서 답변 파악적으로 답변하라고 지금 지침받고 나온 겁니까? 열받은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장관을 강력하게 질타하는데. 예. 그 장관님. 지금 법무부 장관 위에 국정원 원장이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을 법무부의 공식적인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있으면 그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전제를 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제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답게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대한민국 기관이, 국가기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안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마음대로 지출해도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회 나오셔가지고. 꼭 죄가 될지 확정적으로 주면 안 되지. 이게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화가 안 하고 기본적인 것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예?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대고 나중에 모금해서 그거 갖다 메우면 그게 나랍니까? 그게 나랍니까? 부당과 불법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국가 예산을 가지고 개인 비용을 막 다 써도 돼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네, 주요 뉴스들 한 번 더 정리하고 뉴스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NLL 대화록을 대출 형식으로 모두 3차례 열람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대화록 열람 기록전에 명기된 대출 및 열람 현황 자료를 근거로 대출 신청자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천영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에 보관된 NLL 대화록을 수차례 열람한 사실이 대선 전국에서 대화록 내용이 유출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화록을 국가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고의로 폐기했다는 검찰 주장도 근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여권 실세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지난달 중순쯤 검찰로부터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아 이미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왜곡 은폐된 댓글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발표를 압박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당시 서울청 수사 2계장은 국정원 연락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분석이 끝났는데도 일부러 결과 발표를 늦추는 게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해산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노컷뉴스와 포커스 컴퍼니가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유지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46%, 정당 해산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런던시티 만찬장에 입장하던 도중 자신의 한복을 밟아 넘어지는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은 대통령이 재치 있는 농담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타날 때 비가 개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대통령 순방 보도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이석재 KT 회장이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이 회장이 차관급 인사 부부에게 해외여행 경비와 자녀 유학 경비를 지급했을 가능성 등을 적시했습니다.
이석채 KT 회장에 이어 대표적인 MB맨인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MB맨 물갈이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처음으로 수준별 선택형 수능이 치러진 올해 국어와 수학의 경우 난이도가 낮은 A형도 지난해보다 대체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입시 전문 기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여자 축구 선수인 박은선 선수에 관한 최근의 논란,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죠. 1번 박은선 선수 여성 맞느냐, 이것이 답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타구단의 감독은 사임을 한 바 있습니다. 뉴스바 오늘 순서,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